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돌싱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떡볶이가 요즘엔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인인 저는 얼마 전까지 떡볶이를 먹지 않았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떡볶이를 먹게 된 건 이혼을 하고부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직업으로 그 사람이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댁이 그랬어요. 장사를 하는 건 떡볶이 장사하는 저희 엄마나 식품회사를 하는 시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한 치 앞도 모른 채 말이죠. 저희 엄마는 떡볶이 장사를 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처음엔 리어카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셨죠. 제대로 된 가게가 아니라서 단속반이 나타나면 장사를 하다 말고 도망을 쳐야 했고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는 얇은 비닐 방풍천 하나에 의지의 장사를 해야 했고 한여름엔 뜨겁게 달아오른 거리의 지열을 그대로 받으며 가스불 앞에서 장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멈출 수 없었던 건 어린 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그런 희생 덕분에 저와 동생은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엄마한테 제가 효도는 못할 망정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됐지 뭐예요. 바로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조금만 있었다면 그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고 보니 그간의 시간들이 너무나 한스럽게만 느껴지네요. 어린 시절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한때 제 소원이 떡볶이집을 하는 거였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툭 하면 엄마한테 엄마도 떡볶이 장사를 하면 안 되냐고 떼를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 뭐예요. 제 바램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가 떡볶이 장사로 나섰거든요. 엄마가 처음부터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린이 대공원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거기서 떡볶이 판매를 맡게 되신 거였죠. 재료와 소스까지 본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딱히 기술이 없었던 엄마도 쉽게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벚꽃이 피는 봄이면 대공원을 찾은 가족들로 붐볐고 엄마의 떡볶이 부스는 다른 간식 부스보다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곳에서 2년 넘게 떡볶이 장사를 해온 엄마는 그 장사에 자신이 생겼고 얼마 뒤 돈을 빌려 중고 포장마차를 구입했고 거리로 나가 본격적으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가 엄마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길거리 장사를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그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도 절실해서 창피함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새끼들이 당장 굶게 생겼는데 창피한 게 어딨어.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귀신? 강도? 아니야. 내 자식들이 굶는 거야. 세상에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던 엄마를 지금처럼 단단하게 만든 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우리 남매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있는 길거리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일손도 돕고 손님이 끊긴 시간대는 동생과 양 옆으로 붙어 엄마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엄마마저 우리 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욱 엄마 곁을 못 떠나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밥때가 되면 우리 남매는 팔고 남은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일부러 화를 내시며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닥달하셨어요. 그제야 우리 남매는 마지못해 책가방을 들쳐매고 집으로 향하곤 했어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그러다 조그마한 가게를 차린 건 제가 중3이 되던 봄이었죠. 고작 테이블 3개를 놓을 수 있는 작은 가게로 안채엔 방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구조였어요.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해 남동생 방을 만들고 저랑 엄마는 한 방을 썼어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간이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엄마가 더는 길에서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곳에서 엄마랑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 확장을 거듭해서 테이블도 10개 남짓 들어갈 정도로 커졌지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저희 가게였어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저는 강의가 없는 날엔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죠. 일찌감치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새로 끓이는데 정장 차림의 말끔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대고 있지 뭐예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밖에 대고 소리쳤어요. 손님, 떡볶이 5분이면 되니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실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실은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처에 영업 나왔다가 편의점 의자에 잠깐 가방을 뒀는데 누가 가져가서.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 명함 드릴게요. 아참, 지갑이 가방에 있지? 낙심하는 그 표정을 보니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싶지는 않으니 정 돈을 갚겠다면 가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알겠다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왔냐고 했더니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빌려주신 10,000원에서 지하철비를 내도 좀 남을 것 같아서 떡볶이 좀 사 먹으려고요. 아까 5분 뒤면 떡볶이가 된다고 하셔서 5분 기다리다 왔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난 10,000원은 그 남자 소유고 자기 돈 내고 먹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떡볶이 2,000원어치를 접시에 담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 다 먹고는 1인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자는 차비를 뺀 2,000원만 남기곤 혼자 떡볶이를 8,000원어치나 먹고 갔어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네, 이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다급한 표정으로 돈을 빌려갔던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은 없던 돈이라 돈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엄마랑 가게 문을 닫고 안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흔들더라고요. 당시에 남동생이 군대에 가 있어서 엄마랑 둘이 있던 터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끝났다고 말을 했더니 돈 갚으러 왔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땀범벅이 돼서는 서 있더라고요. 건널목 너머에서 저희 가게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전력 질주를 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진작 못 왔다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 작은 상자와 함께 건넸어요. 향수예요. 기내 면세점에서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승무원 말로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던데. 돈 돌려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제가 이걸 받을 이유는 없어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 보이는데 전 공짜 안 좋아해요. 아, 공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떡볶이 좀 주세요. 향수 가격만큼 떡볶이로 받아갈게요. 안 그래도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남자는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았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시곤 웃으시며 얼른 만들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3인분이나 먹고 갔어요. 그리고는 남은 떡볶이는 나중에 와서 먹겠다며 장부에 표시까지 하고 갔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왠지 남편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남편이 먹은 그릇까지 뒷정리를 하고 안채로 들어오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깟 돈 10,000원 갚자고 출장 갔다가 여기로 바로 왔겠니? 딴 마음이 있는 거지. 사람이 넉살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 뵈는 게 나쁘진 않구나. 저런 사람이 사회감으로 들어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이제 겨우 22이야. 그리고 난 저런 스타일 딱 질색이라고.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 행동이 황당한 면이 있었지만 왠지 싫거나 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죠. 남편은 퇴근길에 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술을 한잔하고는 가게 문을 닫을 무렵에 오기도 했어요. 영업 접대를 하고 오느라 술을 좀 마셨다면서도 꼬박꼬박 떡볶이를 먹고 가더군요. 그렇게 2달에 걸쳐서 향수값만큼의 떡볶이를 먹은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찾아오지 않은 지 1달, 2달, 석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게 옆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보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자기 생각 안 나더냐고 묻더군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죠. 내가 그쪽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긴 푸릇푸릇한 여대생이 나 같은 늑다리 아저씨가 눈에나 차겠어요. 안 그래도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줄기차게 드나들면 혹시 눈길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꽝이었네요.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했어요. 잘 있어요.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는 남편을 보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와 길을 막고 섰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렇게 포기할 거예요? 그럼 제대로 고백도 안 하는 남자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고백하면 나 만나줄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진했던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목에 깁스라도 해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조그마한 식재료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직접 영업도 뛰고 바쁠 땐 배달도 겸하곤 했어요. 진작부터 장손인 남편한테 가업을 물려주기로 해서 그런지 3살 아래 시동생은 아버님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보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취직해 다니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1살 위로 독일에서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막내딸이라 그런가 집안 형편은 생각 않고 돈을 쓸 줄만 알았죠. 철없는 여동생 유학비 대느라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인데 말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취업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집에 데려온 모양인데 시부모님께서 형제가 순서대로 가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하셨나 봐요.
이제 막 취직했는데 결혼 얘기 꺼내서 미안하지만 나 때문에 동생 녀석이 장가도 못 가고 기다리는 게 미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좀 서두르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런데도 안 될까? 시댁 상황이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직장 생활해서 제 혼수는 제가 해가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결혼 비용까지 엄마한테 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은 처지라 결혼을 생각하는 건 무리였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장 결혼은 힘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엄마 가게로 찾아가 그 얘기를 했지 뭐예요. 당연히 엄마는 결혼하라고 하셨죠. 세상에 어느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는 딸을 두고만 보겠어요. 엄마는 그동안 돈을 모아둔 통장을 제게 건네시며 그러시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엄마 없는 사람이야. 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디에 기댈 데도 없었어. 특히 결혼 준비할 때 혼자 예단 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엄마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딸은 나처럼 그런 상처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 노릇 할 수 있게 해줘. 많이는 못 해줘도 이거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설득에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집과는 확실히 사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연애를 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남편 집에 와본 건 처음이었어요. 부모님을 뵌 것도 그렇고요. 남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으셔서 그런지 아버님께선 딱히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반면에 저를 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곱지 않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이 떡볶이집을 하신다고? 남편도 없이 어머님이 힘드셨겠네. 우리가 작은 애 결혼만 아니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는데 어쩌겠어?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낼 수도 없고. 다른 집들은 어쩌나 몰라도 우리 집은 좀 엄한 편이라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께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려라. 날짜가 촉박해서 뭘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뭐 형편도 아는 마당에 뭐를 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희들 살 2층 채울 살림만 해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힘들면 미리 말하고.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간도 없는데 상견례가 뭐 필요하겠니? 그냥 식장에서 봐도 되지.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결혼 전에 서로 인사는 하셔야죠. 명훈이네 했던데 괜찮던데. 그냥 우리도 거기서 할게요. 예, 너 거기가 얼마나 아니, 예약하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니? 게다가 아무나 예약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사부인이 직접 예약했으니 가능했던 거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정상견례를 해야겠으면 니들이 마땅한 한정식 집이라도 알아보렴. 그나저나 예식장을 구할 수 있겠니? 정 안 되면 요즘 스몰 웨딩? 식구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떠니? 도련님이 10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바람에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식을 올려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달 정도밖에는 안 됐거든요. 게다가 한 해의 자식을 둘이나 보내면 주위에서 욕한다며 저희는 조촐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너희 집 친인척이 많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들어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예식장에서 크게 했다가 손님도 없이 휑하면 남들 보기도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잘 얘기해봐. 그깟 결혼식이 뭐가 중하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시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친척도 별로 없고 올 사람은 없다만 그래도 명색이 결혼식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해서야 원. 엄마, 요즘은 스몰 웨딩이 대세야.
남들은 일부러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네? 엄마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솔직히 저도 속상하긴 했어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업체를 고르느라 웨딩 사진도 그렇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대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그렇게 하게 되니 이럴 거 뭐하러 결혼식은 하나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안 하면 모를까 결혼하기로 한 이상 상황에 맞춰 하는 수밖에요. 결국 삼청동에 있는 한정식집을 빌려 가족끼리 조촐하게 야외 웨딩을 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군요. 시댁 2층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제가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회사는 계속 다니기로 했고요. 어차피 살림은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하고 계셔서 눈치는 덜 보였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는 날이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을 모시고 사니까요.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어머님 때문에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시더니 결혼하고부터는 아주 사람을 자기 집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툭하면 친정이 변변치 못해서 보고 배운 것도 없다며 타박이고 사사건건 친정 탓을 하셨죠.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꼭 사람들 앞에서 저희 친정 흉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제 친정을 깎아내리는데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얘 친정이 하도 없이 살아서 이런 건 먹어봤을지 모르겠네. 뭘 먹어봤어야 맛을 내지. 안 그래요 아줌마? 결혼은 급이 맞는 집끼리 해야 탈이 안 난다는데 어쩌다 우리 맏며느리를 근본 없는 집에서 데려와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줌마가 딸이다 생각하고 쟤 좀 가르쳐줘요. 떡볶이나 팔던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겠어요. 꼴랑 소불고기 양념 재우면서도 니넨 친정애성 이런 거 해 먹어봤냐는 둥 헛소리를 하면 무시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저희 친정으로 화살이 수백 개는 날아드니까요. 결혼 전엔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냥 이 집 사람이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제가 하소연하면 듣는 척은 해주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나마도 듣기 싫다며 소리를 버럭 질러댔죠.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나한테 이러냐고. 나도 숨 좀 쉬자. 회사 일로도 힘든데 꼭 집에 와서까지 너한테 시달려야겠어? 네가 부족하니까 엄마 딴엔 딸처럼 가르치시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싫으면 네 친정 가서 배워 오든가. 제발 나 좀 들들 볶지 마.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 사람 하나 믿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이 집 아들이었거든요. 초나렛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저는 더 무시를 당했어요. 동서는 공무원 집안 딸이었어요. 친정 아빠가 처관급 고위직 인사라서 시댁에서도 절절 매는 분위기였죠. 저 때는 처음부터 분가는 말도 꺼내지 않더니 동서는 순순히 분가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집이 좁아 둘째는 분가를 시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집 살림 수준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동서와 저를 두고 시어머니의 차별은 노골적이었어요. 동서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 살림만 하는데도 어머님은 명절이며 제사 때 일하는 저를 부리면 부렸지 동서한테는 일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주말에 도우미 아주머니랑 재래시장에 갔다가 떡볶이랑 순대를 사왔는데 마침 집에 와 있던 동서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도 친정엄마가 불량식품을 못 먹게 해서 길거리 떡볶이도 한번 못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가 왜 불량식품이냐고 했더니
글쎄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제가 사온 떡볶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뭐해요. 위생상태도 엉망인 길거리 음식이 불량식품이 아니면 뭐냐? 너네 친정에서 이런 걸 팔아먹고 살았나 몰라도 우리 집에선 이런 거 안 먹는다. 먹고 싶으면 네 친정에 가서 실컷 먹어. 이래서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줌마, 저거 냄새 안 나게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저런 거 들이지 말아요. 친정 수준이 그 모양이니 먹는 것도 딱 그 수준이지. 어머님은 저 보란듯이 소리를 치고는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떡볶이를 보니 마치 제 신세를 보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떡볶이를 입에도 안 댔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해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하루는 시동생이 짐가방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시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엄마,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왜 쪽팔리게 처가에 그런 부탁을 한 거냐고. 장인이 청탁받는 거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장인이랑 친지들한테까지 청탁을 해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드냐고. 집사람이 이혼하재. 구질구질한 우리 집 때문에 주변에 얼굴 들고 살 수 없다고 헤어지재. 어려운 회사 사정 때문에 아버님이 동서 친정에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이혼을 하게 됐지 뭐예요. 어머님이 동서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 집에서 내 친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한 이후 저희 친정에선 명절이며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시댁에 선물을 보내왔는데 어머님은 매번 그걸 받기만 하곤 입을 닦았어요. 그건 참을 수 있는데 그래놓곤 동서 친정엔 매번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다가 보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집 사돈의 팔촌까지 5만 사람들한테 다 보내면서 제 친정엔 돼지고기 한 근 안 보내고 살았던 거죠. 정작 그 집에선 명절 선물 한 번 안 보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요즘 니네 친정 살림이 폈다며? 큰애가 그러는데 네 동생이 가게마트 하고부터 대박이 났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그렇게 잘 된대? 취업을 준비하던 남동생이 취업을 포기하고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건 2년 전이었어요. 일반 떡볶이를 팔면서 동생이 개발한 튀김으로 세트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치게 된 거였죠. 거기다 배달 위주로 판매 루트를 짠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배달 매출이 엄청 늘어서 직원도 더 구하고 곧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예정이었죠.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던 엄마의 떡볶이 가게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거느린 사업체로 변하자 어머님도 저희 친정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였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식재료나 품업체도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면 좀 좋아? 니네 친정도 우리가 도와주면 훨씬 일도 수월할 거고. 어머님, 지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누굴 도와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도움받을 입장은 제 친정이 아니라 여기라고요. 물론 이 집이랑 거래할 일은 절대 없을 테지만요. 거래는 그간 공들인 동선애랑 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한우로배 하셨잖아요. 그 집 개새끼 먹일 소고기까지 해다 바쳤으면서 왜 도움은 우리 집에 바라세요? 한우는커녕 돼지 껍데기 한번 보낸 적 없는 저희 집에 바라지 마세요. 언제는 불량식품 팔아먹고 사는 집이라고 빈정거리더니 불량식품 만드는 재료를 대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창피한 것도 모르세요?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염치까지 팔아드시면 안 되죠. 지난 2년간 저 이 집에서 온갖 눈치 받아가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렇게 거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나서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이 될 저한테 함부로 굴지 마시고 이혼남이 될 두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아셨어요?
뜻밖의 제 반격에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 길로 저는 이혼 서류를 남긴 채 짐을 싸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친정으로 달려와 이혼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이미 내 남편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냥 남의 편이었던 인간을 더는 옆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댁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미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집이며 땅까지 모두 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여기저기에 청탁 뇌물을 바치느라 돈을 써댄 탓에 회생 불가 상태였죠. 거기다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철없는 딸내미 유학 자금까지 대느라 사채도 빌려 썼더군요. 결국 얼마 안 돼 전 시댁은 파산을 했고 사채 빚을 떠안은 채 야반 도주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네요. 다시 뭉친 저희 식구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효도하고 살아야겠어요.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혹시 민며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오래된 혼인 관습인데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민며느리였던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만석군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노름에 빠져서 그 많던 전답 다 팔아먹고 결국 자신의 딸까지 누른 빚에 민며느리로 보낸 비정한 분이시거든요. 엄마가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건 16살 때였어요. 엄마의 유일한 바람막이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무렵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직 엄마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는 딸을 도박빚과 가름하는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기호가, 너 그 집 가면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고 밥도 굶기지 않을 거다. 못난 애비랑 있어봤자 너한테 득될 일이 뭐 있겠니? 이게 다 네 팔자다 생각하고 좋은 집에 가서 살아. 엄마가 태어나자 귀하게 되라고 귀할 귀자에 구슬 옥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외할아버지는 그 귀한 딸을 단돈 몇 푼에 민며느리로 보내면서 술만 연거푸 드셨어요. 차마 딸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채 낯선 시골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서 보니 외할아버지 말과는 달리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완전 깡촌이더래요. 게다가 식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개미굴에서 개미가 기어나오듯이 사방에서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튀어나왔죠.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30이 다 된 남편, 그 밑으로 줄줄이 7이나 되는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이 있었어요. 아참, 시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일찍이 장가를 가 부산에서 처가살이를 한 바람에 당시 그 집엔 없었대요. 아빠까지 총 9남매였죠. 거기다 시할머니까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딱 봐도 민며느리를 들일 처지는 아닌 집이었죠. 그 집 식구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 보였으니까요. 엄마를 민며느리로 들인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등치는 황소만했지만 겁도 많고 말도 더듬는 데다 지능이 낮았거든요. 그러니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장남인데 총각 귀신 만들 순 없어서 어디서 모자란 며느리라도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 집 사정을 알고는 누구도 딸을 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노름빚을 갚아주며
저희 엄마를 자기 집 민며느리로 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하셨다나 봐요. 엄마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조건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20살 이후에 혼사를 치르겠다는 약속이요. 애초에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일단 그러겠다고 하고 데려온 거죠. 외동딸로 자란 엄마는 그 많은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고 놀랐대요. 특히 젖먹이 막내 시동생을 보고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거기다 시동생 둘과 첫째 시누이는 심지어 엄마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둘째 시누이는 엄마 또래였고요. 앞으로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죠. 표독한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그러셨대요. 비리비리한 게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데려올 거면 튼실한 애를 데려올 것이지. 저게 뭐래? 얘, 너 밥하고 빨래는 할 줄 아니? 밭은 맬 줄 알고? 왜 대답을 안 해? 너 벙어리야? 바닥에 짐도 내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엄마 머리를 쥐어박으며 타박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얼른 달려와 엄마를 자기 등 뒤로 감추셨죠. 엄마, 내 색시 때리지 마. 이렇게 조그맣고 예쁜 사람을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려. 차라리 나를 때려요. 네? 아유, 이 모자란 놈아. 벌써부터 네 색시 끼고 돌 생각이야? 네 색시 맞는 게 그리 마음 아프면 오냐, 차라리 네가 맞아라. 친할머니가 아빠를 때리자 안방에 계시던 증조할머니가 호통을 치셨어요. 너 지금 뭐한 짓이냐?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종손을 때려? 지 안사람이랑 동생들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종손한테 손찌검 해봐라. 당장 쫓아낼 테니. 증조할머니 말씀에 친할머니는 바로 꼬리를 내리곤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고모와 삼촌들은 키득대며 웃어댔죠. 그런 상황에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등치만 컸지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대요. 아빠는 촌사람들과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맑은 눈을 가진 엄마를 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와 고모들은 엄마를 더 괴롭히고 미워했지만요. 아무튼 아빠는 기댈 곳 하나 없던 엄마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겠다던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엄마는 그 집 머슴처럼 일해야 했어요. 집안 살림부터 농사일은 물론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 뒤치다거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죠. 그나마 주변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엄마와 노총각이던 아빠의 결혼은 엄마가 자랄 때까지 미뤄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엄마가 나이에 비해 체격도 작고 성장 발육이 늦어서 생리도 늦게 한 데다 나이보다 2살은 어리게 보였거든요. 그러니 결혼을 미룰 수밖에요. 아빠는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 색시 언제 커서 시집 오냐며 웃곤 했대요. 그땐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린 신부가 자라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아빠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결혼은 안 했지만 며느리로 들여놓곤 죽어라 일만 시켰지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었지만 엄마는 시댁 식구들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부모도 살기 힘들다고 버리는데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긴 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거였죠. 민며느리로 오기 전까지 다녔던 국민학교에선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엄마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큰고모가 썼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며 혼자 독학을 했대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온몸이 으스러질 것처럼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궁이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삼촌이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봤더니 하나도 못 맞추고 다 틀렸더래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엄마가 삼촌한테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줬죠. 그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며느리가 중학생 시동생 공부를 가르치니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푸냐고 물었죠. 엄마가 시누이가 쓰던 교과서를 보고 혼자 공부했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제야 왜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버님, 집에서 살림하고 밭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해서 취직을 하면 밭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공부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셨죠. 엄마를 학교에 보내기로 말이에요. 들썽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엄마는 돈 들여 가르치면 제값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은 달랐죠. 사내 애도 아니고 기집애를 뭐하러 학교에 보내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를. 난 반대해요. 그리고 쟤를 학교에 보내면 우리 막내는 누가 봐요? 당신도 나도 밭일이다 뭐다 바쁜데. 암튼 난 절대 쟤 학교 못 보내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 학교만 보내주시면 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학교에 보내주세요. 도련님을 등에 업고서라도 학교에 다닐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어디 그래 봐라. 애를 업고 학교에 다니든 머리에 쥐고 다니든 한번 해보라고. 대신 학교 핑계로 집안일 소홀하면 너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렇게 엄마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지만 월반이 가능한 실력이라 바로 6학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막내 삼촌을 돌봐야 했기에 등에 시동생을 업은 채 수업에 들어가야 했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시골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일손 없다고 학교 안 보내고 아이들을 밭일시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수업 중에 막내 삼촌이 울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편으로 나갔어요. 시동생을 등에 업고 어르고 달래며 서서 수업을 들어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공부하라고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도 엄마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막내 삼촌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학업을 그만둘 처지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증조할머니께서 엄마를 기특하게 생각하셔선 엄마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막내 삼촌을 봐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께서 결정한 일이니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줄줄이 딸린 시누이와 시동생 학비도 버거운 판에 며느리 학비까지 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내가 군 식구 월사금까지 내느라 등골이 휘어져요. 뭐하러 도움도 안 되는 저런 년을 집에 들여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난 더는 못합니다. 쟤를 내보내든 날 죽이든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등록금을 낼 때마다 할머니는 엄마를 탓하며 요란을 피우셨고 그 바람에 할아버지도 두 손을 들어버리셨죠. 결국 엄마는 중학교 과정도 못 끝내고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였죠. 증조할머니가 나서셨어요. 오냐, 내 손주 며느린 내가 챙기마. 앞으로 너한테 제 월사금자로 손 내미는 일 없게 하면 되는 거지. 어서 대답해. 그럼 되는 거냐고? 할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돈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뭐?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럼 알았다. 증조할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며 비녀를 팔아 엄마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장사를 해보자고 하셨죠. 증조할머니는 만두를 잘 빚으셨는데 그걸 만들어 장에 내다 팔자고요.
그렇게 엄마는 증조할머니와 만두를 빚어 팔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학교에 간 사이 증조할머니는 만두를 찌셨고 방과 후 엄마는 그걸 들어다 장에 내다 팔았죠. 그리곤 밤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늦은 밤까지 증조할머니와 만두를 빚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시장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창피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땐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어. 할머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깟 창피함이 대수겠니?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땐 참 억척스럽게 살았다. 증조할머니 손맛이 좋았던 탓에 만두는 잘 팔렸어요. 엄마 학비를 대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자 할머니는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학업과 집안 살림, 거기다 장사까지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이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식구들 중 유일하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매달 꼬박꼬박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없는 살림 살 때 이보다 큰 도움은 없었죠.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월급은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자식들 교육비를 해결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 시름을 놓은 셈이었죠. 엄마도 이제 좀 집에서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아 면이 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돼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늘 엄마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 떠나자 시집살이는 더욱 매서워졌죠. 엄마가 회사에서 잘난 남자들과 어울려 일을 하는 게 할머니 딴에는 눈꼴 시린 일이었나 봐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엄마 아빠를 합방부터 시키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혹시 아니? 네가 밖에서 눈이 맞아 딴 놈이랑 도망이라도 칠지? 그리고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니? 애초에 넌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온 거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간 시아버지 시할머니를 등에 업곤 네 하고 싶다는 공부만 했지. 네가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 이참에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봐. 그런 네 맘대로 밖에서 일하는 것도 뭘 안 할 테니. 잘난 며느리가 도망칠까봐 겁이 났던 친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엄마는 저를 가지게 되셨어요. 처녀인 줄 알았던 여직원이 임신을 하자 회사에선 바로 해고를 시켰어요. 당시 풍조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제서야 할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지만요. 하루아침에 고정 수입이 사라졌으니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한 할머니 탓이죠 뭐. 엄마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거두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태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입덧이 심해서 생사를 집어먹고 있자면 고모들이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해선 욕을 먹게 할 정도로 식구들은 임산부인 엄마한테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나마 엄마를 챙겨주는 건 역시나 아빠뿐이었어요. 내 색시 굶어 죽는다며 식구들 몰래 사탕이며 주전부리를 몰래 얻어다 엄마 손에 쥐어주곤 했죠. 아직도 엄마는 알사탕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난다고 해요.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듬해 봄에 엄마는 저를 낳으셨어요. 기대와 달리 딸을 낳자 할머니는 표독스럽게 그러셨대요. 딸 낳은 주제에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을 생각 말고 얼른 일어나. 뭐 잘한 게 있다고 산후조리야. 당장 할 일이 태산인데. 결국 엄마는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어요. 끼니 때마다 심통 맞은 시누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느니 차라리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내 손으로 차려 먹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거기다 시어머니 닭달에 못 이긴 것도 한몫했고요. 식구들은 딸 낳은 엄마를 냉대했지만 아빠만큼은 달랐어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도 저를 보러 수시로 집에 들락거릴 정도였죠. 바쁜 엄마를 대신해 저를 씻기고 기저귀도 갈아주었고요. 아내와 자식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큰 분이셨죠. 시간은 흘러 제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첫 아기 돌이니만큼 돌상은 못 차려줘도 떡이라도 해서 주변에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광에서 쌀을 찾고 있었는데 그걸 본 고모가 고자질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밭에서 허둥지둥 달려왔지 뭐예요. 돈이 썩어 나간다니? 아들도 아니고 고작 딸 하나 낳아놓고 뭐? 동네에 떡을 돌려? 아이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럴 돈이 있으면 네 시애미 빤스라도 한 장 사와봐라. 애 핑계로 밭일도 시애미한테 맡기는 년이 어디서 애미 노릇은 하려고 들어?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짓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결국 시어머니 등살에 첫 아이 돌떡도 안 치지 못한 엄마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엄마를 달랠 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비극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상을 물리고 밭에 나갔던 아빠가 점심때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업고 아빠를 찾으러 밭으로 나갔죠. 하지만 아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이장님이 저희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셨어요. 그 집에 큰일이 났다며 얼른 읍내로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업은 채 읍내로 나간 엄마는 그곳에서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마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빠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 안에 수수 팥떡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주저앉았어요. 지난밤 자식 돌떡도 하나 못 해주냐고 아빠를 타박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뒤늦게 달려온 식구들과 할머니는 아빠가 떡을 사러 나왔다가 병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모든 죄를 엄마한테 덮어 씌웠어요. 이년아,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 새끼 돌떡 먹인다고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잡아? 죽어라 이년아. 너 죽고 내 새끼 살려내라 이년아. 할머니는 하도 울어 정신이 반쯤 나간 저희 엄마의 머리채를 끄들어 잡으며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저와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맨몸으로 시집에서 쫓겨난 엄마는 차라리 죽자 하는 마음에 버스를 타고 바닷가까지 찾아갔지만 그 와중에도 배고프다고 우는 저를 보곤 그럴 수 없었대요. 살겠다고 우는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살아보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당장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었던 엄마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금반지를 팔아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며칠밖에는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린 저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일할 곳은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밥 먹으러 들어간 국밥집 할머니 도움으로 가게 안채에 딸린 할머니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마는 증조할머니께 배웠던 만두를 빚어 팔게 되었어요. 오래전 엄마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던 그 만두는 또다시 엄마와 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입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부터 만두를 사러 오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몇 년 뒤 연세가 많으셨던 국밥집 할머니는 그 가게를 저희 엄마한테 파시곤 자식들 집으로 가셨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온 건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저 혼자 서울로 보내기 싫었던 엄마는 서울에 가게를 열었거든요. 담백한 평양식 만두는 서울 사람들 입맛에도 맞았는지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가게도 넓히고 직원도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엄마의 만두가게는 번창했어요. 그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미식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저희 가게는 TV에도 종종 소개되곤 했어요. 한때 돈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던 엄마의 성공 덕에 저는 어려운 IMF 시절에도 해외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취업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취업 후에는 휴가 때마다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도 심심찮게 다닐 수 있었고요. 회사 동기와 결혼을 준비하던 때도 저는 엄마 덕을 보았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혹여 시댁에 흠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는 아버님 물음에 저희 가게 얘기를 했더니 반색하시며 내외가 저희 집 만두를 좋아하신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덕분에 앞으로는 줄 안 서고 그 집 만두를 먹을 수 있냐시면서요. 그래서 만두는 평생 공짜로 드시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만두집 사장 엄마를 둔 덕에 결혼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친정엄마 도움으로 결혼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두 아이의 엄마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가게가 유명세를 타자 돈 냄새를 맡은 친가 식구들이 가게로 찾아왔지 뭐예요. 아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엄마 가게로 몰려와선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특히 난생 처음 보는 고모란 사람은 마치 저희 엄마가 자기 집에 시집와 먹튀를 한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솔직히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언니가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언니 공부시키느라 전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취직했다고요. 딸 자식도 못 보낸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인간된 도리로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누나 말이 맞아요. 형수님 때문에 큰형 죽고 그 충격에 아버지까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막내인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남의 집 품팔이하고 살았어요. 형수가 이 만두집 사장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인간이라면 나한테 분점 하나쯤은 차려주겠구나 했다고요. 그래야 사람된 도리 아닙니까? 분점 안 차려주면 나 인터넷에 형수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적어서 가게 망하게 만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누이와 시동생이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엄마는 입을 열었어요. 행순아, 너 세월이 흘렀다고 없는 일 지어내면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이 나 공부시키느라 너 고등학교 못 보냈다고? 너 성적이 안 돼서 고등학교 떨어진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니? 그리고 나 시장에서 만두 팔아서 그 돈으로 학교 다녔어. 넌 공장에 취직한다는 핑계로 서울 가선 취직은커녕 남자 만나 동거하고 살았잖아. 툭하면 나한테 돈 붙여달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돈 벌 때도 시부모님 몰래 너한테 돈 붙여주고 살았어. 네 인생 네가 그렇게 망쳐놓고 누구한테 화풀이니? 세월 흘렀다고 넌 잊고 사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네가 인생 막 살았던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네 신랑 찾아가 너 살아온 일 털어놓으면 모르긴 해도 너 이혼감이야. 그리고 막내야, 내가 너 어버 키웠어. 네 똥기저귀 갈아가며 내 손으로 키웠다고. 그런데 널 키워준 사람한테 뭘 어쩌겠다고? 큰형 죽고 너희 집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 니네 집구석은 애초에 썩어 빠진 집구석이었어. 그 많은 자식들이 부모 등에 빨대만 꼽을 줄 알았지. 누구 하나 돈 벌어오는 자식 있었니? 다들 핑계대며 돈 갖다 쓰기 바빴지. 그 집에서 날 사람 취급해줬던 건 니들이 아니라 할머니랑 내 남편뿐이었어. 그러니까 돈이든 분점이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라고. 인터넷에 비방글 올려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어디 해봐.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찾아가서 염치 없는 이 녀석 인생 개박살 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런 소동 부려봐.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응해 줄 테니까. 단호한 엄마의 태도에 아빠 형제들은 다들 돌아갔어요. 하지만 돈 앞에 창피함은 순간인 건지 몇몇 아빠 형제들은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기도 전에 판사가 소송을 기각해버렸어요. 그럴 만도 했죠. 엄마가 그 집 재산을 편취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데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터넷에 엄마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서 오히려 엄마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 바람에 비방글을 올렸던 삼촌은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게에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나요? 그럼 그 돈만큼 가게에 나와 일해. 홀 청소도 하고 잔반 정리도 하고 돈값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일해보고도 여전히 만두가게 해보고 싶다면 너 일하는 거 봐서 분점 내는 건 생각해 볼 테니까. 대신 가게 차릴 돈은 네가 일해서 모아. 알겠니? 막내 삼촌은 그날부터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엄마 딴엔 당신이 키우다시피 한 시동생이 자식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내심 삼촌이 열심히 일해서 분점 차려 나가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저라면 국물도 없는데 말이죠. 비록 아버지 도박빚에 팔려 민며느리로 가야 했던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고 말이죠.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진심 어린 조언 한번 건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뜻에서 건넨 선의의 한마디가 자칫했다가는 꼰대라는 반응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배울 점도 참 많고 삶을 이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선배로서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진하게 녹아 들어있는 말일 테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을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이죠. 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려니 조금 남부끄럽기는 한데요. IT 계열 건실한 중소기업의 창업주이자 사장인 저는 크게 자수성가를 했어요. 일찍이 하늘나라로 떠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해진 장사자리도 없이 이 시장 저 시장을 떠돌며 참 어려운 삶을 사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무척 올곧은 분들이셨다고 자부해요. 제 평생의 기억을 통틀어서 친정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누구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구보다 항상 2시간 늦게 일을 마치는 근면성실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가끔씩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기는 했어요. 물론 존경스럽죠. 대단한 분들이셨죠. 막 철이 들기 시작했던 17 그 시절, 친정 부모님을 향해 어쩌다 한 번씩 품었던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엄마, 나 엄마 딸 맞죠? 글쎄, 아들은 아닐 거라마. 암튼 엄마 딸 맞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일단 드러나 보자. 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딱 1시간만이라도 더 주무셔봤으면 좋겠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먹다 남은 식은밥 몇 덩이 급하게 우겨놓고 일을 나가는 게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더 자고 딸내미가 차려놓은 따끈한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간단한 아침 밥상 정도는 차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걸.
우리 딸이 차려준 아침밥상이 얼마나 뜨시고 맛있을까? 그치만 지수야, 엄마 생각은 이래.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니? 그럼 그 새가 일찍 일어나서 사냥해온 한 끼 식사를 누구 입에 넣어줄까? 아기 새.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야. 다른 부모들처럼 조기 유학이니 원어민 영어학원이니 그런 뒷바라지까지는 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너에게 전부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남들보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요. 옛말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 나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아침 밥상 차려드릴게요. 학교 일찍 가서 예습 복습도 할 겸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랫물인 딸내미가 나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근면성실한 삶의 태도를 몸소 익혀가며 자랐어요. 친구들보다 아침 저녁 2시간씩 총 하루 4시간의 시간만큼 더 공부한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만점에 가까운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는 저소득층 전형 국비 유학생에 합격되어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죠. 모두가 친정 부모님을 본받아 살아온 덕분인 만큼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인 셈이기도 하고요. 비록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가 전부일 정도로 가난하지만 주변 모두에게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남편까지 떡하니 얻었으니 금상첨화였고요. 살아생전 친정 부모님의 모습처럼요.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간과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건강이었죠. 30 초반, 결혼 1년차 세대기던 무렵부터 어쩌다 한 번씩 아랫배에 이상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리열이 갑자기 많아졌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빴던 탓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데다가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젊은데 큰일이야 생기겠냐라는 심정으로 대수롭게 넘겨버리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가장 위태로운 실책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그날도 전 며칠째 사무실에서 밤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모 중견 기업과의 업무 협약 갱신을 앞두고 조율할 내용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 깜빡 졸았나 싶었던 제가 눈을 뜬 곳은 아니 글쎄 웬 대학병원 응급실이더라니까요. 어리둥절하니 잠에서 깬 제 곁에는 하늘나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과 시모가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저에게 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상적인 건강검진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겼어요. 그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던 탓에 피로가 쌓여 잠깐 기절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당연히 별 걱정 없었죠. 수행 맞으면서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의료복지 혜택을 늘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덤덤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를 받아드는 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지수님 보호자분은 자리에 안 계신가요? 남편은 휴가 처리하러 잠깐 회사에 나갔고요. 어머님은 화장실에. 근데 성인한테도 꼭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는 의지할 보호자가 곁에 있는 편이 환자분께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마침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제 생각은 현실이 되었어요. 가족 중에 특별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시가족 말고요. 친정 쪽에서. 네, 부모님 2분 다 암으로. 그렇군요. 환자분께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복부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위치랑 형태를 봐서는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조직 검사 결과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궁암 4기. 저도 진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궁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통증이라거나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편이 아니어서 병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더라고요. 다행히 자궁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치료 후 생존율이 80%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4기까지 접어든 상태로 발견된 환자들의 경우 생존율이 확 낮아져요. 대략 25% 남짓한 정도로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아직 한창 젊으니 25% 생존율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암이라는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젊은 만큼 세포 생성이 빠르고 많은데 덩달아 암세포도 빠르고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래요. 이래저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죠. 그 무엇보다 유독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든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슬픔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은 제가 좌절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덜컥 환자가 되어버린 제가 암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저에게 감사한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그 중에서도 희한하게 옛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렴. 남편과 시모의 병수발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친부모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극정성이었어요. 단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밥까지 호호 불어가며 직접 떠먹여줄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전 수술이 가능할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술 날짜가 잡히던 바로 그날, 시모가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척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고향 친구 중에 며느리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하나 있어. 사고 때문이었나요? 암이었어. 너처럼 자궁암. 네? 퇴원하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자면서 씩씩하게 수술방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사람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잠고 들으렴. 그 며느라이 죽은 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더구나. 너처럼 사업 크게 하는 여자였는데 회사 지분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은 탓에 애꿎은 유산 엄한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고. 유산이랍시고 몇 푼 안 되는 현금만 간신히 챙겼다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니. 우리도 그렇게 되면 쓰겠어? 저 수술 앞두고 있잖아요.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정리할 일 있으면 미리 분명하게 정리해둬. 어머님,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지금 목소리 안 높이게 생겼나요? 너 죽을 확률 높으니까 유산 상속 준비 미리 해두라는 말을 듣고서? 막말로 너 이대로 자식 손주도 없이 죽으면 CM이랑 신랑한테 남는 게 뭐 있다고. 유산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오늘 많이 낯설게 보이네요. 원래 시시각각 변하는 게 사람이야. 글쎄 모르겠고요. 앞으로 병원 오지 마세요. 당분간 얼굴 보고 있기 힘들 것 같네요. 병간호도 차라리 간병인 모시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알아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면 신변 정리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암병동에 입원하던 순간부터 신변 정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주 만약이라도 제게 병고라도 생긴다면 사후 처리를 도맡을 사람은 남편이고 제가 신변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고 떠난다면 그 고충을 떠안을 사람도 남편일 테니까요. 다만 그날 제가 기분이 심하게 나빴던 이유는 시모의 태도였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죽는 걸 기대하는 투로 말했고 어떻게든 수술을 받아보고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배겨낸 사람 앞에서 유산 욕심과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유산 욕심을 드러낸 시모의 속을 저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던 시모의 모습과 말투와 표정들 모두가 예전과는 무척 달라져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당분간 시모를 멀리하기로 했고 시모도 그날 이후부터 제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도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시모가 끼니 때마다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답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꿋꿋하게 문자를 전송하는 시모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꺼림직했어요. 암 환자 며느리의 건강을 확인하는 일이 무슨 문제라도 되냐고요? 시모의 메시지는 아주 평범하게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붙어있는 마지막 문구들이었죠. 먼저 떠난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냐는 둥, 인명은 하늘에 달린 법이니 세상을 너무 원망하지는 말라는 둥. 이게 절 죽을 사람으로 콕 점 찍어두었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런 문자들이 반복되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이른 저는 결국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되었어요. 차단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들켰지만 고맙게도 모른 척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에게 뜻밖의 인연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마음 놓고 출퇴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만큼 저를 잘 돌보아 주셨던 새 간병인 할머니였죠. 그분은 뭐랄까, 가려운 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매력도 있고 꽤나 낭만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 분이셨어요. 시자 붙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네? 미안해요. 내가 주제넘게 끼어들었지? 요즘 젊은 친구들 남 일에 끼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안 그래도 남편 출근하고 나면 심심해지던 차에 말동무 생기면 저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자 붙은 사람들? 다른 환자 간병하다가 다 들었어. 시모라는 사람이 처자가 남길 유산부터 생각하더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세상 그래. 제일 진한 건 뭐니 해도 핏줄이고 때로는 핏줄보다 진한 것이 돈이고. 맙소사, 핏줄 다음은 돈이라니. 할머니의 능청스러운 어스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말어. 돈이 최고라는 칭찬이 아니라 되려 사람 눈멀게 만드는 게 돈이라고 흉보자는 얘기니까는. 아무튼 간에 이따 저녁부터는 밥알 하나하나 싹싹 긁어 다 먹어. 점심때처럼 두어 숟갈 깨적거리다 내려놓으면 못 써. 한국 사람은 밥심이고 밥심이 든든해야 힘든 수술도 든든하게 잘 이겨내지. 네, 든든하게. 그렇게 다가온 간병인 할머니는 힘든 병원 생활의 유일한 활력소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에는 지나가다 처자 생각이 났다며 긍정적인 내용들로 꽉 들어찬 시집을 선물해 주는가 하면 긴 시간 먹어온 병원밥에 질려가던 저를 위해 수시로 간식거리들을 챙겨다 주었어요. 할머니 말로는 그냥 아무거나 챙겨왔다고는 했지만 어느덧 병원 경력이 제법 찬 제 눈에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에게 물어 제 건강에 해롭지 않은 간식들로 꼼꼼히 신경 썼다는 걸요. 전 그런 간병인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차츰 시모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치의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모두가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자궁암이 치사율이 가장 낮다는 점과 간병인 할머니로부터 받은 위로와 살고자 하는 저의 의지,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회복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돌아와 눈을 뜬 제 곁에 남편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회복하는 내내 코빼기조차 비추질 않았어요. 오직 간병인 할머니만이 매일 저의 손을 꼭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이상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마치 아픈 딸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할머니의 눈빛이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라며 연신 타일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건강을 거의 회복한 제가 퇴원을 하던 날에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그놈의 망할평, 이제 다 떨쳐낸 거 맞지? 네, 주치의 말로는 향후 5년 정도 예후를 지켜봐야 완치 판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수술 경과가 워낙 좋고 제 회복 속도도 빨라서 큰 걱정은 없다네요. 다행이다 얘. 진짜 잘 됐어. 이제 말씀해주세요. 저 이만큼 건강 되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내가 일찍이 부모 여인 우리 손주 먹여 살리느라 이 일 저 일 다니고 그러거든. 하필이면 그러다 딱 마주쳐버린 거지. 누구를요? 처자 수술방 들어가던 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청소 용역을 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 앉아있더라고. 처자 신랑이. 남편이요?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대체 왜? 왜겠어? 땅 보러 왔더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진한 건 핏줄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그 말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그만큼 진하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어두운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쉽게 설명하자면 그 부모한테서 똑같은 자식 나온다는 얘기야. 처자가 생사고락을 오가는 순간에도 유산을 먼저 탐냈던 시모처럼 신랑이라는 양반도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뒤로는 사실 지혜미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셈이지. 아무래도 그랬던 모양이네요. 아니 지가 나 모르는 돈이 어딨다고. 그 양반한테는 처자가 암 걸린 순간부터 돈이었던 모양이지. 네? 비싸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매물로다가 추천해달라더라. 와이프 수술 잘못되면 전 재산이 유산으로 떨어질 참이고 수술 잘 돼봤자 불임 핑계로 이혼 걸어서 재산 반반 갈라먹을 작정이라고. 공인중개사 양반이랑 신랑이랑 친해 보이던데 만해 공인중개사 알아? 알아요. 남편 고향 선배던가 어릴 적부터 꽤 친했다고.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단은 내가 했던 두 번째 말부터 똑똑히 새겨들어. 때로는 핏줄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말이요. 그거 지독한 돈 냄새에 한번 홀려버린 사람은 핏줄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것 없다는 뜻이거든. 그니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돼. 네, 조언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간병인 할머니의 말을 되뇌며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시모는 제가 도착했는 줄도 모르는 채로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부동산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었던 남편은 시모에게 애걸복걸했어요. 저한테서 이혼 위자료 뜯어내면 꼭 갚을 테니 부동산 잔금 처리를 좀 해달라고요. 이에 시모는 먹고 죽을라 해도 그런 큰 돈은 없다며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한편으로 저의 수술 경과를 남편에게 자꾸만 캐물었어요. 수술 진짜 잘 된 거 맞냐고요. 수술 후에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부모고 자식이고 다 때려치울 기세로 싸워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내내 제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지독한 돈 냄새에 한번 홀려버린 사람은 핏줄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지 않는다는
간병인 할머니의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분위기 망쳐서 미안한데요. 혼자 보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거든요. 언제 왔니? 의사가 뭐라디? 금방 재발할 거라지? 어머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수술 예후가 아주 좋답니다. 회복 속도도 빨라서 앞으로 큰 걱정 없겠답니다. 왜요? 실망하셨어요? 유산 못 가져가게 돼서?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었다 쳐도 그건 남편 몫이지 어머님 앞으로 돌아갈 돈이 아닌 걸로 아는데? 내 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이 다 내 돈이지.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그건 아니지 엄마. 결혼하고 분가해서 나왔으면 엄연히 다른 주머니 된다는 건 몰라? 당신은 두 번째니까 기다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죠. 유산이 왜 갑자기 탐이 난 건데요? 원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너 수술 날짜 받아놓고 짐도 챙기고 청소도 해놓을 겸 찾아갔던 집에서 발견한 통장에 돈이 수억씩이더라. 회사 증권들은 몇 배씩이나 되고. 이러니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니? 니까 거 하나 죽고 살고에 수억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맘만 같아서는 내 손으로 호흡기 수십 번도 더 뗐어. 진짜 정직하게 돈에 미친 거네요. 그니까 안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거 엄마 돈 아니라고. 병고 생겼어도 전부 내 돈이라고. 당신 지금 안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안 사람이지 바깥 양반이야? 하긴 아직 불임 사유로 이혼 안 당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맞기는 하다. 그치? 듣고 있었어? 아니 대체 언제부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어도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다고. 위자료 하나 믿고 나 수술 받는 동안 땅 보러 다녔던 거잖아. 여보. 아 맞다. 믿는 거 하나 더 있었지. 유산. 벌써 다 들었다면서 뭘 자꾸 캐묻냐? 사람 귀찮기만 하게. 당신이 건드린 게 뭔 줄 알아? 그깟 돈 때문에 헤집어 놓은 게 뭔지 알긴 하니? 모성애야.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서름을 들쑤셔 놓은 거라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용을 하려고 들지는 말았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합시고 구구절절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할까? 그래봤자 눈 딱 감고 속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됐고 일단 두 사람 따라오시죠. 좋은 소식 하나 안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이끌고 길을 나선 제가 도착한 곳은 변호사가 된 대학교 동아리 후배의 사무실이었어요. 영문 모르는 남편과 시모가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기가 팍 죽어있는 사이 제가 변호사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죠. 누가 그러더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를 미리 지정해두려는데 지금 가능하지? 특별히 내정해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말해 뭐해. 당연히 남편이지. 그 말에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서 화사한 미소가 막 보이려던 순간 이혼 소송도 접수해줘. 귀책 사유는 전부 이 인간 쪽으로다가. 뭘 놀라고 그래? 위자료로 재산 반 갈라먹으려고 들었을 만큼 간땡이가 땡땡 쳐부은 양반께서. 무슨 소리야 여보. 증거 없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변론은 법원 판사 앞에서 하는 거고 인간아. 그리고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죽음의 코앞까지 다녀왔던 내가. 그래서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온 내가. 꿈에서라도 다시 마주보고 싶지 않은 당신들이랑 굳이 말까지 섞어가면서 괜히 이러쿵 저러쿵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겠냐고.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조금 전 시댁에서 남편과 시모에게 제가 일부러 꼬치꼬치 캐물었던 내용들이 전부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었죠. 그 순간 사색이 된 남편과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저는 제 근방 1km 이내로는 얼씬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의 말을 녹음한 뒤에야 위자료 없는 이혼에 합의했어요. 합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꼴사납게 주랭랑을 쳤고요. 그날 콩밥을 콧구멍으로 쑤셔 먹여도 30년을 먹여도 모자랄 그들을 제가 위자료도 받지 않은 채로 얌전히 이혼해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있잖아.
난 선배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응? 내가 괜히 변호사야? 나한테 그냥 다 맡겨놨으면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덤으로 얹어서 제대로 받아줬을 텐데 뭐하러 협의이혼을 해줘? 굳이 내가 짓밟지 않아도 어차피 인생 파탄 예약이니까. 원래 엄청 가난한 집안이었던 데다가 주제에 가분한 부동산에 그동안 벌었던 전재산 계약금으로 걸어놨잖냐. 나한테 뜯어낸 위자료로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그 위자료가 싹 날아가 버렸고, 그 말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전 재산도 싹 날아갈 예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인과응보네. 자업자득이지. 남편의 처지는 제 말 그대로 되었어요. 부동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전부를 싹 날려먹었거든요. 남편과 시모의 사이는 때로는 핏줄보다 돈이 더 진한 법이라고 했던 간병인 할머니의 말씀처럼 되었고요. 남편은 부동산 잔금을 대신 막아주지 않았다며 시모를 원망하고, 시모는 시모대로 괜히 너까지 헛된 수작 부리다가 이혼당하는 바람에 잘나가는 부자 며느리 끝마저 떨어져 버렸다면서 남편을 원망하며 살고 있죠. 저는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암 수술한 지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으니 완치 판정은 진작에 받은 상태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 아래 운동이랑 몸 관리에 신경 쓴 덕분에 암투병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예요. 간병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꾸준히 은혜를 갚고 있죠. 다만 금전적인 보상은 거절하시더군요. 제 발로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 자주 얼굴을 비추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저에게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진정 은혜를 갚는 법은 발과 얼굴로 갚는 거라고요. 외로운 삶에 제가 종종 찾아뵙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보답이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말 잊지 않으셨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